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PPT 두 장 내용을 한 번에 볼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제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주로 뭐 100%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지금 저분 누군지 아시죠? 요새 이제 화폐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저 그림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누구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10,000원짜리에 나오죠. 예, 세종대왕이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PPT에 걸쳐서 볼 텐데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역시 세종대왕의 업적의 가장 상징적인 거 하면 훈민정음이죠. 우리가 흔히 한글이라고 부르는 한글 뭐 훈민정음 다 맞죠. 근데 사실은요. 어떤 정식적으로 보면 그런 문자 체계 자체의 명칭은 한글로 보는 게 맞고요. 훈민정음은 사실은 저 자체로 책 제목이기도 해요. 이제 한글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가, 어떤 원리로 이제 운영이 되는 글자인가 그런 것들을 해설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훈민정음인데요. 훈민정음 한글 이거 만든 목적이 뭘 것 같아요? 만든 의도. 훈민정음의 의도는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통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편리하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그냥 두 글자로만 딱 생각하시면 쉽게 무조건 쉽게요. 쉽게. 그래서 어떤 문자 생활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시하게 그게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생각한다면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가 등장하기 전에 썼던 문자가 너무 어려운 게 그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든 게 그게 훈민정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전에 썼던 문자가 당연히 한자죠, 한자. 한자가 쓰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표현은 그렇게 해요. 세종의 주도로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연구를 거듭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세종실록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에 세종편이 세종실록인데 세종실록에 보면 사실은 이 뭐랄까 훈민정음을 만든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왕의 비서기관 역할을 했던 게 승정원이잖아요. 승정원의 관리들이 남긴 기록을 승정원 일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정원 관리들이 왕을 관찰한 기록을 일기처럼 쓴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아마 임진왜란 이전 것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남아 있다면 조금 더 자세한 기록들을 볼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조금 기록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께서 직접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추가적인 연구 결과물들을 봐도 그 당시에 신하들이 썼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대체로 훈민정음을 만드는 작업 자체에는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는 거에 뒤에서 보겠지만 반대했기 때문에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 작업에 훈민정음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훈민정음은 세종이 단독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거라고 보셔야겠고 또 세종 시기에 만들어진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직 그 정도 깊이로 배우지 않기 때문에 다 배우지 않는 거지 세금제도 정비나 아니면 국경의 개척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문화사업들의 진행이나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왕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내세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왕으로서의 근무도 충실히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그 자투리 시간들에 이제 개인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훈민정음은 이 세종대왕이 왕으로서의 일반적인 근무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면서 그 남는 시간에 개인적인 발명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이 개인적인 발명 사실은 세종의 개인적인 발명품이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데 이 훈민정음 말 뜻을 혹시 아시나요?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이렇게 쓰거든요. 뭐 한자 뭐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 가르칠 훈자고요. 백성민자고 발을 정자고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집중하셔야 될 건 요 이제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요게 지금 그렇잖아요. 쉽게 쓰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기존의 한자는 어, 모든 글자마다 다 뜻이 있죠. 봐봐.
요렇게 쓰면 내천자, 즉 냇가를 의미하고요. 요렇게 쓰면 산산자죠. 외산자. 산을 의미하고요. 요렇게 쓰면 입구자, 입을 의미하고요. 요렇게 쓰면 귀이자, 그죠? 귀를 의미하죠. 다 글자마다 각각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민정음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쓴다고 해봐. 이렇게 쓰면 읽을 수 있죠. 깍! 그죠?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이 마땅히 뜻이 있지는 않죠. 근데 읽을 수는 있죠. 즉 소리에 집중하는 글자라는 거예요. 왜 소리에 집중을 할까요? 이거는 문자죠. 즉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가 의사소통을 평소에 뭘로 해요? 말, 즉 말소리로 하잖아요. 말소리. 소리로 하잖아요. 상대방 내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를 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내 뜻을 또 소리로 전달하죠. 결국 의사소통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소리의 주고받음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는 세종대왕 생각에는 어떤 문자 체계는 그 문자 체계를 읽고 소리로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고 이 문자가 어떤 소리를 내는 소리, 그러니까 의미인 건지, 그러니까 이 문자를 쭉 보고 이 문자가 어떤 소리를 표현한 문자인 건지를 알 수 있으면 그러면 의미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표현하는 것보단 소리를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소리에 집중을 한 그런 문자 체계가 훈민정음이고 소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처럼 뜻을 표현하면 표의 문자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한글처럼 소리를 표현하면 표음 문자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소리를 표현하는 표음 문자로서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만든 원리를 해설한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이게 사실은 되게 뒤늦게 발견이 됩니다. 뒤늦게 발견이 돼서 요걸 간신히 이제 그 우리 조선 말기 일제강점기 직전에 겨우겨우 지켜내신 분이 이분이세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호가 간송이고요. 사실은 되게 금수저예요. 금수저 아저씨인데 이게 집에 돈이 많아. 집에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는데 거의 써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로 반출되려고 하는 문화재를 개인 재산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만든 박물관이 간송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간송박물관 가시면 되게 국보급 유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으로서는 되게 소중한 문화 유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걸 다 지켜내신 분이죠. 그리고 저분이 또 개인 재산을 들여서 또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켜내신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이 제가 알기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분이 지켜내셔서 저분이 이제 저거는 너무 소중한 유물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반납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연구가들이 저 연구를 통해서 훈민정음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밝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다른 한 분은 어느 분이 개인 소장하셨다가 거기 이제 문화재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랑 소송전을 좀 벌였던 걸로 아는데 결과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보시면 뭐 기억은 어떻게 만들고 뭐 니은은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요건 아마 이제 그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용자리에라고 해서 이 기억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는 걸 거예요. 뭐 갈, 그다음에 조금 더 소리를 세게 내면 선 하나 더 그어서 그죠? 그다음 뭐 콩, 뭐 이응은 어떻게 쓰는지, 디귿은 어떻게 쓰는지, 디귿에 선 하나 더 돼서 좀 센 발음이면 티귿이고 뭐 그런 발음들이 나와 있는 거죠. 니은 뭐 그죠?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를 해설한 글이다. 그러니까 그런 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세종이 직접 밝히는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예요. 이유 왜 만들었는가. 그래서 보시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유명한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나란말싸미 뒹기게 달아 문자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에. 이거 수업 시간에 하니까 엄청 창피하던데.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미르고저 헐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네 이를 하엽비 여겨 새로 28글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뭐냐 이거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날로 씀에 날로 씀에 편케 하고자 할 뿐이니라.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쉽게 좀 창피하지 하면 이런 발음을 아무튼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면 나라의 말이 우리가 쓰는 말이 중국이랑 다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즉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국이랑 쓰는 말이 다른데 그걸 글로 표현할 때 한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문자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이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문자인데 우리는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쓰니까 말은 서로 다른데 글자는 같은 한자를 쓰려고 하니까 맞질 않는다.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치 아이폰 충전기로 갤럭시를 충전하는 느낌이 난다. 중국어를 위한 문자로 우리 말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더구나 또 한자라는 게 글자 수도 너무 많고 생긴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문자를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쉬운 문자를 내가 만들어 준다. 그게 이제 훈민정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교실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못했던 건데 사실은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한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따가 이제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다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사실은 문자가 어렵다라는 게 그 문자를 공부를 열심히 한 지배층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정보들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해되시겠죠? 되게 중요한 정보를 한자로 써놓으면 지배층들은 한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내용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배를 당하는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저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봐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을 독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참 잔혹한 얘기인데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북한군이 수도권을 어마어마하게 폭격을 할 거래요. 그런 이제 문서가 내려왔어. 문서가 내려왔는데 이게 한자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배층들 입장에서 이거 백성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할 것 같아? 안 알려주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안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는 봐봐. 다 알려주면 다 알겠죠. 그러면 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복잡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빨리빨리 도망 내려가고 싶은 거지. 조금 극단적으로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들은 지배층이 자기들만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되게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암호처럼 쓰는 거죠. 한자를. 이게 약간 지금 우리나라 문화 중에 조금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되게 학문의 첨단에 있는 가장 최첨단의 가장 최신 학문 결과들 있죠. 다른 나라 연구진들이 발표하는 그런 것들을 번역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거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그 언어 배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언어들이 암호처럼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야. 되게 물리학의 최신의 학문 연구 결과가 독일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면 우리나라 물리학도들도 공부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잘 안 해요. 네가 그게 궁금하면 네가 독일어 공부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사실은 어려운 문자를 쉬운 문자로 만들어 가려는 거에 대해서 지배층들은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세종이 깨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반대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조근 뭐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현전 학사들이라고 하면 세종이 되게 아꼈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종이 아꼈던 사람들이 지들도 알아. 세종이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는데도 한자로 정보를 독점하고 싶어서 세종한테 이렇게 나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격에 있었던 최만리라는 사람이 집현전 부재학이면 거의 집현전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로 이제 많은 자기 후배 집현전 학사들의 뜻을 모아서 전하 이거 훈민정음 만드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거죠. 최만리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고려 시절부터 되게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그런 가문 출신의 사람이고 이제 과거에 합격해서 이제 과거 합격한 첫 직장부터가 집현전이었고 쭉 집현전에 이제 어 그러니까 과거 합격 첫 직장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태종 때 합격을 했는데 집현전이 거의 설치되자마자 집현전으로 들어와서 쭉 집현전에서 근무를 했었던 그만큼 학문 수준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 때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세종 때 이렇게 집현전이 만들어지자마자 집현전에 들어와서 쭉 집현전 근무를 했었고 집현전의 장관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물이고요. 이 인물이 이제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가 되게 첫 번째 이유가 좀 우리가 지금 읽기는 좀 창피하죠. 지성스럽게 대국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명나라를 섬겨서 한결같이
중화에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언문, 이 언문이 이제 백성들이 배우기에 쉬운 문자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훈민정음을 얘기하는 거죠. 훈민정음을 따로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한자와 다른 문자를 따로 만드는 건 되게 중국에서 알면 조금 민망하고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게 좋다. 중국 보기에 욕 먹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몽골이나 서하, 여진, 일본 같은 오랑캐 민족들도 자기들 문자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자 생활은 이 이두가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려나? 그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 중에 원효대사 아들 중에 설총이라고 있었죠. 그 사람이 이제 한자를 조금 쓰기 쉽게 만든 게 이두라 그랬었죠. 그 이두. 그 이두로도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좋은 걸 만들어 준다는데 왜 지랄인지. 그죠? 아무튼 그다음에 요것도 되게 웃기죠. 어, 언문을 사용해서 문자를 배우는 게 편해져서 그것만 가지고도 출세를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성리학 공부를 안 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재판받을 때 불리하다고 하는데 재판받을 때의 유불리는 그 재판관의 능력이지 어떤 문자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진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동궁이 세자를 뜻해요. 세자. 왕의 아들을 뜻하는데 이 동궁께서 성학 즉 성리학 공부에 마음을 쓸 때인데 새로운 문자를 배우겠다고 막 시간 쓰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쭉 듣고 세종이 거기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세종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지금의 언문은 백성들이 편리하게 하려는 거다. 니들이 뭔데 그 옛날에 설총은 옳다고 하면서 임금인 내가 하는 일은 틀리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설총이 하는 일도 사람들이 글자를 편하게 쓰게 하려는 거고 내가 하는 일도 글자를 편하게 하려는 건데 설총이 하는 일은 옳다고 말하면서 왕인 내가 하는 일은 틀리다고 말해? 니들이 그러고도 왕한테 충성을 바치는 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 똑같은 일이잖아요. 목적이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네가 지금 운서를 아느냐? 운서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성조를 포함한 중국의 소리의 중국어의 소리의 특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중국어랑 다르다는 걸 너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리고 얼마나 뭐가 어떻게 다른지 연구해 본 적이라도 있느냐? 사성 칠음의 자모가 몇 개나 있는가?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말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그 연구, 그러니까 그 말소리를 글자로 표현하려면 몇 개의 글자 기호가 필요한지 알고 있느냐? 뭐 연구를 해보고 비판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하는 걸 너네들이 비판할 것 같으면 최소한 소리와 글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구라도 하고 비판을 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맞는 비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한자는 중국어를 표현하기 위한 글자고 지금 우리는 중국어를 안 쓰고 있는데 중국어랑 우리나라 말이랑 얼마나 말소리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나라 말소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말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개의 글자가 필요한지 최소한 연구라도 해보고 나를 까는 거냐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이 세종이 처음에는 의금부에 하옥을 하는데 가두는데 하루 만에 석방해요. 그리고 다 관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최만리가 이제 관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논리로는 세종을 깔 힘이 안 닿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고 또 이듬해 돌아가셔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죠? 그래서 사실은 1445년이면은 이분이 보자 몇 년생인지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 이듬해에 돌아가십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훈민정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목적이 배우기 쉽다는 데 있어요. 배우기 쉽다는 데 있고요. 아무래도 백성들이 배우기 쉽다 보니까 어떤 이제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도 그전에는 그걸 한자로 소개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도 몰라요. 봐도 모르고. 그래서 법의 어떤 정책이나 집행률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한글로 설명을 해주면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법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이제는 무슨 소리인지 아니까. 그죠? 이게 이제 왜 이게 한글은 소리에 집중한다 그랬죠. 그게 왜 쉬워지는 거냐면 보세요. 지금 요거 제가 한자로 두 줄 써놨잖아요. 이거 그냥 읽으면 이거 뭐 읽지도 못하겠죠. 뜻글자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면 모르겠잖아. 근데 읽어드리면 알 거예요. 이래서 소리로 표현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봐봐. 금일 오후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금일 오후 4시 3층 영어 전용실 학생 자치회 예정. 이름 알겠죠? 이거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금, 일, 오후 4시 3층 영어 전용실 학생 자치회 예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 소리들을 표현한 글자잖아요. 요대로 읽으면 4시에 3층 영어 전용실에서 학생 자치회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어떤 글자를 뜻을 표현한 글자보다 소리를 표현한 글자가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요래서 이제 세종이 글자를 만들 때 뜻보다는 소리에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더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를 만들었으면 이제 퍼뜨려야죠.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훈민정음, 즉 한글로 쓴 책들을 출간합니다. 아직은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 왕조를 예찬하는 내용의 용비어 천가라는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요게 이제 용비어 천가예요. 이제 용이 날아오르는 이야기다. 근데 이제 그만큼 용을 이제 왕에 빗댄 거죠. 여기 용비어 천가인데 한글로 써져 있죠. 요거는 이제 내용상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조선 초의 왕조들, 뭐 태조 이성계부터 정종, 뭐 태종 이방원 쭉 설명을 한 건데 사실 큰 틀의 내용은 이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게 나쁜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윤리서나 이런 책들을 편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펴내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는 이제 조선 건국의 정당성,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 게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역사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통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의 지리서, 지도 이런 것들이 좀 편찬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왕의 기록들을 모은 게 이제 실록이죠. 실록. 이 실록을 춘추관에서 작성을 하고요. 요걸 이제 왕별로 쭉 작성해서 뭐 태종실록, 태조실록, 세종실록, 세조실록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모은 게 조선 왕조실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고려의 역사를 써줌으로써 고려 왕조의 어떤 시대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역사책을 쓴 게 이제 고려사 저료고요. 고려사가 이제 되게 많은 내용을 담은 거고요. 고려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을 뽑아서 따로 정리한 게 고려사 저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국통감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부터 조선 전까지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쭉 이제 고조선 뭐 부여구로 옥조 동해사만 뭐 그다음에 삼국시대 뭐 쭉 다 쓴 게 동국통감인데 저 동국이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뜻하는 거죠. 동국이고요. 그다음에 통은 통째로, 그다음에 감은 거울 감자인데 돌아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역사책 제목에 감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국통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째로 다 쓴 게 동국통감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례서로는 이제 예의에 관한 이야기인데 국가 행사를 적은 게 국조오례입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다양한 국가적 행사를 적은 책이고요. 그다음에 삼강행실도는 일반 민중들이 지켜야 되는 예절, 부모님께 지켜야 되는 예절 아니면 뭐 이제 양반을 만났을 때 지켜야 되는 예절이나 뭐 이런 것들 담은 책이고요. 삼강행실도는 한글로 쓰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한글로 쓰고 있죠. 한글로 쓰기도 하지만 뭐랄까 조금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고 좀 특이한 게 이제 연려에 대해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일부 종사한다 그러는데 이제 한 명의 남편에게 이제 의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일찍 남편을 여의더라도 이제 남편을 위해서 재혼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연려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도는 뭐 이제 팔도도 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런 게 있는데 팔도도는 우리나라를 그린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팔도도라는 이 제목을 처음 보셔도 저거는 조선시대 때 만든 지도겠다라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왜냐면 팔도를 그린 그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체 영토를 8개의 도로 나눴던 시기가 조선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보셔도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를 그린 지도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셔야죠. 그다음에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요거 태종 때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아시겠죠? 요게 이제 조선이고요. 요게 이제 조선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중국이죠, 중국. 그다음에 요게 아라비아 반도,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랑 아프리카는 있다는 건 어떻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외로 요게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어떤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뭐 요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되게 중국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습니까? 좀 세계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지금 아메리카 뭐 거기는 아예 안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리서는 일반 지도랑 다르게 그 지역에 대한 정보, 뭐 인구는 대충 얼마쯤 살고 주로 어떤 게 생산되고 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적은 게 지리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유명합니다. 세종실록 지리시나 동국여지승람 이런 것들이 유명합니다. 저거만 두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 PPT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PPT인데요. 세종은 사실은 그래요. 세종은 집현전 만든 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 업적이 대체로 과학에 집중돼요. 굉장히 과학에 집중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아버지 태종 때 왕권을 강화해 놨기 때문에 그 강화되고 안정된 왕권 토대 위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과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 과학이죠, 뭐 전문현상, 농업기술, 인쇄술, 의학, 국방기술 뭐 다 결국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죠. 특히나 이 역법이라고 하는 건 요 역자가 힘역자가 아니고요. 힘역자면은 뭐 물리학이겠죠. 근데 요 역법은 요렇게 쓰는 달력 역자예요. 달력 역자. 그래서 달력을 근데 이제 달력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수학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달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일단은 천문현상민 역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조 시기 때 세종 전에 태조 이성계 때 이미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고구려 시대 때 만들었다는 천문도가 이때까지는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별자리 그림입니다. 별자리 그림인데 이걸 이제 이때 만들게 되죠. 조금 자세히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요게 지금 각 시간대별 뭐 시기별을 얘기해요. 그래서 각 시기별 시간대별 이제 별자리를 그려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마 은하수를 표시한 걸 겁니다. 요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세종시기인데요. 하늘을 관측하는 기구로 이제 혼천의 간이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이제 혼천의 간이고요. 그다음에 앙부일구, 자경루 이런 것들은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죠. 뒤이어서 큰 사진이 나올 건데 그때 한번 보기로 하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달력을 만드는 그런 수학 계산법을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달력을 만드는 그 측정 계산법을 완성해냅니다. 그게 칠정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달력을 만들 때는 달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해가 뜨고 지는 걸 하루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날짜를 세워 나가는 게 달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관측해서 달력을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조선 세종 전까지는 그게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의 달력을 계속 빌려 쓰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당나라 때는 선명령, 뭐 중국 명나라 때는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쭉 빌려다 쓰는 상황이었는데 원나라 때는 수시령 뭐 이런 식으로 빌려다 쓰는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조선 세종 때 이르러서 이제 한양을 기준으로 측정한 그 값을 토대로 하는 달력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계산법을 완성한 거죠. 그게 이제 칠정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칠정산,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칠정산입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혼천이 간인데 사실 저거 요걸 이용해서 이제 하늘을 관측한다라는 건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조금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걸 도형화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하늘색 선 보이죠? 요게 적도선이에요. 적도선. 그러니까 일단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그죠? 뭐 지동설은 이제 동양권에서는 나중에 이제 18세기 넘어가야 홍대웅이라는 사람이 처음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양 걸 받아들여서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시기엔 아직은 이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점인데 요게 이제 적도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구의 한 가운데선, 그죠? 지구의 한 가운데선, 북극과 남극의 사이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태양의 궤적입니다. 태양의 궤적이고, 여기가 이제 가장 뜨거운 여름, 그다음에 여기가 가장 봄, 그다음에 여기가 가장 겨울. 뭐라는 거야? 여기 여기가 겨울이고요. 겨울이고요. 그다음 여기가 봄입니다. 여기 봄이고, 그다음 여름이고, 그다음 가을이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지점, 여기가 이제 겨울에 가장 추운 지점, 가장 해가 짧은 지점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봄이 되는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해가 가장 긴, 그죠? 하지점을 얘기하고요. 여름이죠, 여름. 그다음에 여기가 가을을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잘 관측을 해서, 요게 무슨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요게 요 칸 보이시죠? 요 칸. 요게 365개래요. 그래서 이제 한 칸 한 칸 돌아가면서 24절기를 순서대로 표현하게 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앙부일구인데요. 해시계예요, 해시계. 이제 햇살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을 알게 하는 거죠. 요거는 보통 대로변에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리가 이래요. 요게 이제 그건 아시겠죠? 햇살이 비치면 요 그림자로 시간을 파악하는 건데, 요게 이제 요 그림자가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표시되는데, 신기한 건 가로선도 있죠. 가로선. 요 가로선은 그 날짜, 시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충의 절기까지는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세로선은 시간을 표현하고요. 가로선은 지금이 어느 정도의 절기인지 그 날짜, 시기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경루는요, 요건데, 요게 이제 스스로 자자에 때릴 격자의 자경루인데, 요거는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그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장영실 아시죠? 그 세종대왕 때 이제 발명가 장영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자경루라고 하는 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채운 다음에 이 물을, 그러니까 중력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일정한 양을 일정한 각도로 흘려보내면 일정한 속도로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그 일정함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물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실린더를 채워 올려서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차 오르면 각각 해당하는 구슬을 떨어뜨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슬을 떨어뜨리면 이 구슬이 흘러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숟가락을 딱 건드리면 이게 또 구슬을 흘러내려가게 하고, 이 구슬이 이제 종을 때려서 울리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농업은 일단 뭐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를 측정할 수 있는 치국이, 여기다 이제 빗물이 이렇게 비가 오면 여기다 이제 빗물 떨어지게 해서 얼마큼 왔는가 측정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측정은요, 측정만큼이나 그 측정한 걸 기록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기록을 쭉 몇 년 동안 해 나가면 그 기록의 어떤 규칙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직설, 이 책인데,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농사꾼들이 직접 들려주는 농사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이제 요거 요 책을 쓸 때요. 어, 농사꾼들한테 직접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그 지역에 되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농사꾼들한테 물어봐요. 농사 어떻게 짓는지.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들려주는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의 그 실정에 맞는, 그 지역의 날씨나 토양의 질이나 거기에 맞는 농사법을 옮겨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비를 측정하는 치국이, 그죠? 이렇게 해서 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빗물을 모아서 측정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국이의 핵심 역할은 이걸 이제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 측정하는 걸 기록하는 데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몇 년 동안 쭉 기록한 다음에 그 기록을 관찰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농사직설, 그죠? 농사꾼이 직접 들려주는 농사썰.
그죠? 그래서 각 지방에 나이 많으신 농사꾼들에게 직접 좀 물어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법을 배우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모아서 쓴 책이 농사직설이죠. 그래서 각 지역의 어떤 날씨와 그 지역의 토양과 그런 것들에 맞는 농사 기술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쇄술인데요. 인쇄술은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쓰는지 알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어, 이런 식으로 작은 한 글자 한 글자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끼워 넣어서 이제 다 만들었으면 나 이제 고정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잉크를 발라서 먹이죠, 먹. 잉크를 발라서 종이에 찍어내면 이제 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인쇄술이 발달한다는 건 책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책값이 싸지겠죠. 책값이 싸진단 말이야. 책값이 싸지면 이제 그렇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보급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조선이 뭐가 있냐면 고려시대보다 확실히 인쇄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책값이 싸요. 그래서 관직에 진출하는 가문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즉 과거에 그닥 그렇게 명문가가 아니었어도 그냥 일반 농민의 가문이었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일반 농민인데 내 자식들 중에서 한 명이 되게 공부에 재능이 있어. 그러면 농사는 내 다른 아들들이랑 나랑 열심히 짓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책 사줄 테니까 너는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반 농민 중에서도 이제 누가 한 명 천재가 나오면 걔한테 책을 사다 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 책값이 싸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농민 가문들 중에서도 관직에 진출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은, 약에서는 향약 집성방이 있고 의학에서는 의방유취라는 백과사전이 있는데, 향약 집성방은 이제 어, 가장 좀 흔한 재료들, 정말 길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좀 백성들이 아플 때 너무 비싼 약재, 너무 구하기 힘든 약재 이런 데 의지하지 말고 조금 정말 이제 뭐 상추 이런 것처럼, 고사리 막 이런 것처럼 되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을 알려줘서 부담 없이 싼 가격에 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썼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기전과 화차는 요거는 설명을 보시는 것보다는 사진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요게 이제 신기전인데, 이 화살 같은 거 요게 신기전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보시면 요게 요게 화살이잖아요. 요게 화약이에요, 화약. 요게 화약이고 요게 심지죠, 심지. 여기다 이제 불 붙이면은 쭉 타들어가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화약이 빵 터지겠죠. 그럼 이제 쭉 날아가는 거지. 그런 것들을 막 거의 막 몇백 개씩, 몇백 개까지는 안 되고 몇십 개씩 박아놓은 게 요게 화차입니다. 요게 화차예요. 그래서 요거 영상으로 보시면 볼만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식으로 화차인데 레인지가 500야드라고 하는데 500야드면 500m 조금 안 됩니다. 이렇게 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에이, 아이 참, 아, 이렇게 안 되냐.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하얀색 삐져나온 줄 있죠. 요게 심지입니다. 요게 심지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지금 반지 낀 손으로 잡고 있는 게 그게 이제 화약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군을 무찔렀다 뭐라는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적이라고 설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 심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불을 붙이면 이제 심지가 쭉 타들어가죠. 쭉 타들어가서 이제 발사되기 시작합니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방. 어이, 우렁차게 날아가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효과음을 입으로 내려니까 좀 창피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이만큼 봤으면 됐지 뭐. 멋있네요. 요게 조금 아까 봤던 무기가 그 신기전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최신 무기에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요 무기인데 여기 이제 다련장 로켓인데요. 봐봐. 뭐가 달라요? 그잖아. 크기가 커지고 힘이 세진 거지. 똑같잖아요. 여기 보세요. 똑같죠? 그죠? 어이, 잘 날아가네. 그죠? 그래서 이런 되게 현대식 무기에도 되게 유사성을 보이는 그런 무기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많은 업적들 혼천이, 간의, 앙부일구, 자경루, 뭐 칠정산, 치국이, 뭐 이런 뭐 인쇄술, 그다음에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뭐 신기전 화차, 훈민정음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다 과학적 업적이잖아요. 이 모든 과학적 업적들이 다 세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과학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 시간은 마치겠고요. 이 뒷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